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미진한 부분 언론이 보도해주면 바로 화답해주는 소통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특검이라고 저는 봐요. 원래 검찰도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특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만약에 검찰이 사전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정기관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되진 않았겠다 싶어서 또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최종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코어는 역시 최순실 박근혜의 재산 추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에 나오는 것 중에 박근혜 재산과 최순실 재산을 한 경제 공동체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직접 뇌물죄가 되는 더 중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지갑론 이야기가 그거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뭐 대기업, 뭐 삼성을 비롯한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각고리를 만들어서 삼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그 뇌물을 직접 준 쪽과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한 달을 걸쳐서 되게끔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 몸이다 공동지갑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규명이 아주 한 다리를 빼버려도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특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고 지적받는 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뇌물죄인데 뇌물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제3뇌물죄와 직접뇌물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윤성,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4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정밀 타겟, 그리고 이 방향 4가지 모두 방향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아까 말했던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최순실 일가의 40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무려 40명의 계좌인데 이들이 그냥 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형성 과정까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이 재산이 형성 과정에서 최태민이 돈이었고 이 최태민의 돈이 박근혜의 과거의 비자금, 박정희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 축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래야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한 주머니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고 만약에 증명이 돼서 이게 이 돈을 사용처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적으로 박근혜가 썼거나 이 돈을 또 최순실이 썼거나 또는 최순실이 일가가 썼거나 정유라가 썼거나 뭐 등등 누군가 쓰면 이게 한 주머니 돈이 돼버리는 거고, 이 한 건이 바로 직접 뇌물죄에 돼서 바로 탄핵 사유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공동지갑론 이야기는 그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논리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금 뭐 독일 등 외국에 가 있는 그 자금 세탁 등을 통해서 가 있는 그 돈들을 추적을 했을 때 이게 독일의 돈으로 그쪽에서 환수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한국 돈이었고 이런 범죄 과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한국 국고로 들여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가 동일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정희 사후에 최씨 일가로 뭉칫돈이 들어가고 하는 등등의 그 역사적 연혁을 따라가면 최순실 일가의 돈이 결국은 한국의 박근혜의 유산 내지는 정치 자금 등등이 거기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그쪽에 가 있는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10조라는 얘기도 있고 있지만 그 돈들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초석을 놓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3뇌물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저희 새날에서도 엄청나게 계급품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의 지분을 국민연금 42.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에 손해액이 5,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약 3천억대의 손해를 입혔다. 그 합병 당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작아졌죠. 이제 주식값이 올라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면 2015년 7월에 합병이 승인이 되고 2015년 8월 최순실이 독일 회사로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에 220억의 계약을 컨설팅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정유라 최순실 승마 지원으로 바로 80억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1기획 김재일 사장이 장시호에게 16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장시호는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16억을 강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제1기획 사장 김재일 사장도 지금 즉시 소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 원래는 이거의 합병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국민연금은 민간자문기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그걸 판단하게 돼 있고 2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산하 홍완선이 본부장이거든요. 기금운용본부장 산하 소속투자위원회. 이 소속투자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아니고요. 실장급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자문기구 의결권 행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위원회에 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박근혜 씨가 지시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 본부장한테 지시를 해. 그래서 이 지시를 하면 이 지시를 해서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 합병의 대가로 아까 제가 말했던 최순실 독일회사 220억 그다음에 말값 80억 장시호 16억을 준 거라면 이것이 제3뇌물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홍완선이 장관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렇죠. 절차를 민간자문기구에 걸치지 않고 왜 니네 실장급으로 구성된 투자자문회의에서 그냥 결정해버렸어 했더니 장관이 시켜서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영표를 즉시 구속시켜버린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두 가지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3자 이 과정에서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밝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직접 뇌물죄를 제외한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특별 면담을 통해서 돈을 요구했는가? 이건 또 직접 뇌물죄입니다. 내가 너 국민연금 해줄 테니까 네가 이리 꽂아줘. 이건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사실 직접 뇌물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된 건데 여기에서 제안을 박근혜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을 해놓고 최순실과 정유라 장시호를 돕기 위할 목적으로 최순실의 오다를 받아서 박근혜가 오다를 받아서 이재용한테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특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제3자 뇌물죄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재용이 먼저 제안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직접 제안하면 직접 뇌물죄 또 여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찬성을 해줬어. 그러면서 자기는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어.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해줬냐? 너네 이게 일종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거지라는 그 고리를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 어렵게 보였던 거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문영표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에다가 오더를 내려서 그거 통과시켜줘. 그럼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손해가 납니다. 우리 손해인데요. 괜찮요.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해줍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재용 일가가, 그 삼성의 지배권을, 집어먹게 되는 거에,
엄청나게 유리한 짓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 해준 거는 그러면 이 손해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누군가 그 덕을 받고 계시니께 그게 누구냐?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한 몸이 그걸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밝혀낸 거예요. 문영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감이 안 되는 인물이었대요. 그렇죠. 메르스 때 그 인간. 연금 분야의 전문가인데 보건에 관련해서는 모른다. 그때 그 당시 컨셉이 그런 거였어.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내려가는 곳이 또 국민연금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인 상태로 특검이 최초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안선 운용본부장이 양심선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검이 어디까지 밝혔냐면 너 왜 그랬니? 네 돈도 아닌데 5,3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 한 400억 정도 지금 손해봤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500조라는 엄청난 국민연금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역으로 돌아서 엄청 이거 깠어요. 5,000원이 말이 되는 거냐, 시발. 자기가 손을 따안고 왜 거기다가 오케이를 해주냐.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응. 그랬더니 홍한선 본부장이 털었어요. 인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다 문영표가. 문영표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양심선언.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영표 지점은 뭐냐면은 특검의 그 의도는 이제 홍항선이가 불었으니까 문영표의 지신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영표 너는 뭘 믿고 어떤 이유로 했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문영표가 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영표를 잡아놓고 이거 너 누가 시켰냐고 또 물어보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단계에 있는 거죠. 문영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너는 누구의 오더를 받았는데?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현직 정부에 있는 중요 기관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 새벽에 긴급 체포가 돼.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렇죠. 성역이 없어. 박근혜도 지금 밖으로 나오면 바로 체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저는 국민연금은 이번 참에 제가 특검이 있잖아요. 이번에 특검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네, 철학적인 게 뭐냐면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500조예요. 이 500조가 곳곳에 공적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년 손해액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이건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문제제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특검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돈을 모아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노후 자금으로 잘 안전하게 가지고서 불려가지고 돌려줄게라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해서 연기금의 형태로 국내 대기업에 좀 유리한 짓거리를 몸 대주고 돈 대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원래는 이게 하나 가만히 갖고 있으면 뭐하겠노? 국내의 자본 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죠. 취지는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 자본을 점점 늘리고 안정되게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 좋은 일을 시켜줘. 근데 우리가 남이 가야. 그 남 좋은 일이 이재용 일가 좋게끔 하기, 남에게 이득되고 나는 손에 따앉기, 이 짓거리를 연기금의 형태로 돈을 대줘가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는 게 잘못됐다. 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직속으로 해서 맞아요. 어느 누구도 그 기금을 손을 못 대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때 신민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국민연금 들어라. 그게 이익이다. 그렇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심각하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박근혜 같은 정부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진짜로 개틀려서 알고 보면 일종의 예금이에요. 우리 현찰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나중에 늙었을 때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생명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기형적인 복지제도를 갖고 있냐면 퇴직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수치는 다를 수 있어요. 6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잖아요. 60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월 몇만 원, 몇십만 원 대에서 국민연금을 부은 거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엔 최소한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것 갖고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런 식이죠. 그게 왜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게 맞아? 내지는 왜 국회에서도요, 왜 보건복지위가 있잖아요. 위원회, 예.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등 비서관 등 중에는 상당수는 또 보건에 관련돼 있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근데 그런 보건의료 이쪽을 열심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이건 완전 재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몰라. 이거를 뭔 국정감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도 그쪽은 또 잘 몰라요. 그러면 재무 이쪽을 하시는 분을 특별히 데려다가 이게 맞는 거냐 하고 또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복지 내지는 또는 보건, 의료 이거하고 도대체 이게 영역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도 또 발생을 전문성으로 따져보았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경제적인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등등을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감사를 받더라도 보건복지위에 이걸 받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딱 걸린 거냐면 문용표 이하이가 적어도 일개 장관이 삼성의 합병 문제를 결정해서 혼자 지가 이재용이한테 돈을 받아서 할 만한 구찌가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영표를 긴급 체포하고 그럴 때 특검이요. 청와대 현직이에요. 보건복지비서관인 김진수의 자택도 같이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 연결고리를 다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이제 특검이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법 20조 2항하고 학문과 예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2조를 위반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 유린에 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고리가 나왔어요. 최순실이가 초안을 작성하고요. 이걸 박근혜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 특검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박근혜가 김기춘한테 줬고 김기춘은 조윤선한테 줬고 조윤선은 모철민, 김소영 비서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한테 이 리스트를 줘서 어디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것 중에 박근혜와 김기춘을 제외한 박근혜만 빼고 아직까지 이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전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해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박근혜만 빼고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털린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잖아요. 예, 현직 처음인 검찰총장 집은 성역이었다는 거야. 미춘 집도 털어버리는. 근데 이 스킬이요, 특검의 스킬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결제 라인을 그대로 뽑아버린 겁니다. 아, 네가 이렇게 갔구나. 그다음에 수석이 와서 이렇게 작성했겠네? 예, 마무리했네? 그럼 이걸 누가 전달했지? 아, 모철아이가 전달했구나? 그래서 다 압수수색해버린 겁니다. 모철민. 아, 모철민이, 죄송합니다. 모철민이 전달했구나 해서, 지금 공사로 나가 있는 친구를 그냥 소환시켜서 조사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미 시나리오를 놓고 시나리오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공무원들만 알아요. 이 라인을. 그러니까 정확히 문화체육관광 라인을 쭉 타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자면은 일단 주도한 건 정무수석실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정무수석이 누구야? 조윤선이잖아. 주도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은 수석인 교육문화수석실에다가 이걸 내려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문체부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은 문화부 문체부 장관이지만 네. 그걸 주도했던 것은 물론 그 조윤선 위에도 있었죠. 김기춘. 그렇지만 실제로 김기춘은 해 그러면 디테일을 갖추는 것은 정무수석실인 거고. 근데 지금 끝까지 자기 조윤선은 모른대잖아. 아니래잖아. 이게 지금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나는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니 물어봤더니 국정원의 조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정부 또 여기에 국정원이 나와요. 아니, 당연하지. 그러면 선수가 뛰어야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특검이 국정원 압수수색은 지금 증거가 나와야지. 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차피 제가 우리 방송에서 또 예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국정원 없이는 정부 입수 못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 인터넷 다 뒤지고
이 새끼 이 말했네, 저기서 저 말했네, 이게 다 뽑은 겁니다, 리스트. 10,000명이 리스트 엑셀화 작업해도요,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을 한마디로 이미지화 시키면 정권 유지 영역들이야. 그러니까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깡패입니다. 정말 씨. 아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제3자 뇌물죄 중에 2개, 그 다음에 직접 뇌물죄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아웃.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서도 하나만 걸려도 아웃. 헌법 22조 위반. 그러니까 이 특검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죠.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태블릿 PC인 거예요. 이 특검이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총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들통나면 박근혜는 일단 1월에 탄핵돼. 그냥 나머지는 특검이 수사하면 되는 거고 헌재에서는 일단 탄핵이야. 이게 가장 빠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태블릿 주인이 누구냐고 논쟁이 보수 언론까지 덤벼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 이게 제일 먼저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국정농단 사건에. 그렇죠. 예, 이걸로 탄핵돼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최순실 거라고 확인만 되면, 헌재에서 인정만 해주면 나머지 제3자 직접 뇌물죄 블랙리스트 이전에 이미 이 하나로 그냥 아웃돼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네. 정호성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블릿 PC 감정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코어 중에 코어인 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처음으로 나왔던 게 국정농단이 핵심이었고, 그렇죠. 지금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반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는 태블릿 PC를 그 무리들이 다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빨리 정말 1월에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박근혜는 이제 사인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구속 수사를 하든 뭐를 하든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의 이 수사의 양과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박근혜 수위 입고 조사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통쾌해요. 저는 오르가즘을 느낄 것 같아. 특검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는요, 검찰이 우리 수사를 그래도 잘했다 그랬잖아요. 살려고. 웬만한 건 수사를 다 했어. 그래 잘 넘겨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병우 개인 비리는 수사해 놓고도 빼서 안 줬다. 잡힌 게 없다. 수사 기록 일부를 빼고는 거의 안 줬다는 것이 특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불려갔던 우병우가 조선일보의 특종에 의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던 모습이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일부 세력들이 우병우의 죄에 대한 부분은 특검을 안 넘긴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아직도 실드를 치고 있지? 그러니까 검찰의 라인에 아직도 우병우의 마수가 뻗친 채로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병우 라인이어서 그만뒀다는 검찰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도 우병우 라인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던 모 검사 이런 사람들 답하는 걸 보여줬잖아. 누구가 대략 우병우 라인으로 추측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야. 박연차 리스트는 다 검찰에 제출이 됐지만 그런데도 거기에 반기문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특검에다가 다 자료를 주었지만 우병우 거는 빼고 줬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왜 이석수 감찰관과의 어떤 갈등? 서로 이렇게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데 유일하게 우병우 집 사무실 이런 거 제외했잖아요. 그러면서 압수수색할 때 굉장히 편파적으로 썼다고요. 그 검찰이 그 수사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간단한 우병우의 개인 비리라고 검찰이 얘기를 해서 이 정보를 조사해놓고도 누락했다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면 우병우 이 새끼가 넥슨과의 강남 차명 거래,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특혜, 그다음에 가족회사 정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개인 비리라고 한다면 이 정도겠죠. 2013년, 14년에 변호사 재직 당시 몰래 변론한 거, 수임료, 축소신고, 변호사법 위반, 요것만 개인 비리고요. 나머지 정관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건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바로 최태민 일가와 그 장인 어른과의 연관을 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들의 패밀리가 형성이 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금 특검에서 검찰청에 이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바로 저는 그거거든요. 예. 김기춘 집 털었다 그랬잖아요. 예.
나온 거 없잖아. 그런데 이거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털지는 않아요. 분명히 검찰이 넘겨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토대로 털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병우 주변 안 털었어.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우병우 수사 기록은 굉장히 미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거가 없으니까 털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화가 난 겁니다. 예, 달라 안 그러면 공식으로 검찰청에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치겠다. 아, 진짜로 해야죠. 이거 내놓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법무부나 지금 어쨌든 최순실이 받고 있는 구치소의 특혜 같은 것들도 보면 아직은 그들이 권력이 살아있다, 잔당들이. 그리고 최말단에서 이 부패한 권력들의 잔당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영혼 없는 공무원 새끼들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들의 권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저는 검찰청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강단을 보여줘야 네. 검찰 개혁이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 밥그릇을 챙길 수 있다. 저는 예.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특검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사 방향이 있는데 특검의 그 인력으로 이게 다 가능한지 싶을 정도로 전방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혁 대우가 드디어 출국 금지가 됐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뜻이죠. 진술,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아예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혁 대위가 지금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느낌이라고 하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 얼개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4가지 이외에 보너스로 특검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겠다고 의혹을 보낸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박근혜의 탄핵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도덕적이고 통수권자의 당시에 물론 연결되면 이제 직무태만 뭐 이런 걸로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 영향은 미치진 않지만 국민적인 염원,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특검이 보너스로 또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 키는 이제 다 밝혀졌어요.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한 조대희의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만 씨나 김영재나 등 쭉 이제 연결고리가 다 특검은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너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특검 불러놓고 너 이렇게 됐잖아. 너 어디 있었어?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국조하고 달라요. 증거를 못 대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밝혀진 게 특검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 공식적인 그 의사들을 제외한 공식적인 의료진을 제외한 제3의 인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특검에서부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아줌마 들어간다 정호성이 스마트폰 문자에 주사 아줌마 들어간다 이렇게 뚝뚝 해서 공식적인 의료진을 제외한 제3의 의료진 그다음에 기치로까지 지금 이 특검이 밝혀져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대희의 당일 행적입니다. 이 행적이 7시간 키를 푸는 단추예요. 조혁이 그래서 분명히 지금 밝히지 않으면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위치에 처해 버리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조대희를 보면. 진미님은 그러면은 그 주사 아줌마 들어간다 요 지점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어땠을까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사 아줌마가 됐든 뭔 아줌마가 됐든 그거는 최순실이 관리하는 또는 잘 알고 있는 단골로 썼던 이제 이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왜 팔선녀 어쩌고 이런 이야기 나왔을 적에도 최순실이 강남의 어느 사우나에서 사람들을 뭐 만났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마 프리랜서 간호사 이런 식의 약을 주사제를 이렇게 놔주는 그런 간호사를 불러서 뭐 프로포폴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맞고 사우나 같은 데서 잠깐 좀 한두 시간 자고 뭐 이런 식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뭐 등등이 있었던 거죠. 또 뭐 미용과 관련된 주사 같은 것도 이게 같이 다 같이 맞고 뭐 이런 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주사를 놔주러 다니는 혹은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누구의 처방에 의해서 놓는지에 따라서 의료법이 상당히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들락날락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보안 손님의 형태로. 질문은 뭐냐면은 김영재가 있고 조효옥이 있고 물론 그 세월호 당일날 주사하기 아줌마가 있었다는 이런 건 없지만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실제로 조효옥, 김영재 자기는 안 났다 그랬어, 조여옥은. 주사하기 아줌마 나 진짜. 주사 아줌마.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주사를 넣은 사람은 누구야? 우리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주사 아줌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 아니 지금 시나리오가 그래요. 8시 반경에 어쨌든 롯데호텔에 있었다고 치고 롯데호텔에서 어쨌든 정윤회하고 있었다고 같이 있었고 거기에서 시술이 있었다고 이제 이상호 기자가 주장을 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헬기를 타고 관저로 왔을 가능성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주사 아줌마는 저는 의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호사, 프리랜서 간호사. 야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매가 간호사가 아닐 가능성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장롱 면허로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면허는 가지고 있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간호사에 대한 대접이랄까, 사회적 지위가 낮잖아요.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뭐 3교대 해가면서 일을 젊었을 때 했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프리랜서 간호사라는 방식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쑥탕, 강남 쑥탕 같은 데에서도 그 아는 사람들을 정부 최순실이가 그 숙탕에서 만났을까? 거기서 뭘 했을까? 그냥 때만 밀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온갖 주사제 같은 것을 맞았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때 이제 안면을 잘 알고 있는 또는 뭐 최순실이 뭐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원외 처방으로 약 받아가면서 나 주사 놔주는 사람 따로 있다. 잘 놓는 사람 있다. 이랬다잖아요.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맞으려니까 그냥 달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프리랜서 간호사죠. 그 면허가 있고 과거에는 어디에 소속이 돼서 간호사로 활동을 했을지언정 지금은 소속이 없고 이런 스킬은 아주 굉장히 출중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김영재가 들어갈 때는 보안 손님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사 아줌마가 갈 때는 그냥 주사 아줌마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 바닥에서는 주사 아줌마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을 주사 아줌마라고 부른대요. 그냥 주사를 들고 가서 놓은 게 아니라 보통 이 세계에서는 부르기를 의료법상 그게 뭘 포함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간호사도 의료법상 비의료인으로 속한지는 모르겠지만 비의료인을 간호법상 법상 비의료인을 그냥 주사 아줌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보통 처방받아서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는 정식적으로는 의사 입회하에 주사를 놓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는 못 놓는 거잖아요. 못 놓는 거죠. 아, 참 놀라운 박근혜 씨요.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그런 일반 사인이 그런 식으로 들락거려서 주사를 놨다 그러면 암살도 쉽겠다, 북한이. 그런 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면 정말 개념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공식 의료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뭔가를 강박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최순실에게 즐겨 주사를 놔준 그 아줌마가 아니냐 이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만약에 주사를 맞고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어떤 정황들로 보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은 그 주사를 넣은 사람이 주사기 아줌마였을까요? 조혜옥 대위였을까요? 혹은 안 했다고 하는 김영재 원장이었을까요?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김영재와 조대희가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게 봅니다. 함께 있었거나 함께 시술을 했거나 시술을 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롯데호텔이었다면 전 다시 생각할 것 같아요. 시술을 롯데호텔에서 했을 가능성과 그다음에 청와대 인근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특검의 방향이나 국정조사 방향이 청와대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술 청와대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롯데호텔에서 36층에서 시술을 했을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청와대 인근의 모처병원,
제3의 모초 병원에서 가까운 데서 시술을 했을 가능성을 비춰본다면 만약에 조대희가 관여했다면 청와대 인근의 비밀병원이나 인근 병원의 시술설 그다음에 롯데호텔에서 했다라고 저는 정윤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추론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술을 보통 호텔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시술을 왜 호텔에서 못 할 수 합니까? 있지. 할 수 있나요? 침대만 있으면 하는데. 누워서 그분은 내가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아니 호텔이랑 지금 뭐 청와대 그 자기 관저 예, 옆에 있는 뭐 파우더룸 등등 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병원이 아니고서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추정들은 그래요. 세월호 그 사건 나고 나서 저런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원래는 추정들이 그렇더라고요. 원래는 시술을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저런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예약 잡아놓은 거 하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 추정을 되려면 전원 구조가 몇 시에 나왔죠? 11시에 나왔잖아요. 전원 구조가. 그러면 11시부터 수술에 들어갔다는 그것도 거짓말인 거 박근혜. 그때부터 들어갔으면 4시에 못 나와요. 예, 프로포폴 깨거나 흉터나 이런 거 그 시술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2시에 어떻든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시 전화 받은 것도 확실치 않은 확실치 거지. 않았다. 그 정보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다 지워요. 청와대 쪽에서 실드 친 거는 다 거짓말.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면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야, 어쨌든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저도 지금. 근데 그 이제 제 추측은 그래요. 주사기 아줌마가 좀 초창기 때 일이라고 하니까 이런 지점은 그렇게 잘 맞는 사람들로부터 놔졌는데 여러 가지 들락거리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하니까 조효옥 대위 같은 사람들 주사기 잘 놓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하는 업무를 최소한 청와대에서만큼 이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불편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특검이 김영재 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이에요. 마약관리법 위반이에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렇죠. 사실 마약류. 우리가 그렇죠, 프로포폴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우유빛이 떠돌면서 뭔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진미님이 계속 그걸 짚어줬잖아. 마약류, 뭐 향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예 걸어놓고 이제 압수수색 해버린 거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일날 70세의 장모한테 마칠 수 있는 양을 엄청 초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다 투약. 그래서 지금 이거 JTBC나 다른 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두 사람 몫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도 더 되던데. 아니 그게 네. 몇 밀이라고 나왔어요 원래가 장모한테 주었다는 게 우리가 보통 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 8mm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사람이 맞기는 불가능하고 그 의사들이 종편 같은 데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 보면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과다 투여라고 하는 건 애둘러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뭔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맞았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의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 모 프로그램에서 저거는 시술하려고 맞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상습적으로 그냥 그것만 맞는 중독돼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위법이어서 심지어는 연예인들 그 방송이 못 나오는 사유가 되는 기소가 되는 사안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김영재가 지금 뭐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료 차트도 허위 작성했고 뭐 장모를 핑계를 댔지만 프로포폴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고 지금 특검 자체도요 최순실이 프로포폴 중독이 아니냐 이런 수사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 최순실이. 최순실만 그랬을까요? 그건 아직은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 좋은 걸 왜 혼자 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문영표를 긴급 체포한 거랑 똑같아요. 최순실의 또는 김영재의 프로포폴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화살표가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죠. 최순실로 끝 이런 게 아니고 그 연관성을 캐려고 보니까 지금 애둘러서 박근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요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초반에 2013년도에는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를 들었다. 이건 이제 정호성 얘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 문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태반, 배곡, 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 말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부득불 그 이상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상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특검이 데려다가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는 주사 아줌마를 불러서 해결했던 그 어떤 모종의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조대위에게 공식 라인으로 조대위를 통해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을 테고, 그래서 조대위는 뭐 지금 뭐 태반 100억 감초 주사 이건 이제 좀 약하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고 진진한 이야기는 딱 안 하고 말았지만 그 외 다른 것들 마약류에 대한 주사 그거는 이제 특검 가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심지어 특검이 우리가 이야기 안 했던 한 분야가 또 있어요. 이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압수수색했죠. 특검 몇 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특검이 뭐 거의 뭐 홍길동이 자기 머리를 뽑아가지고 후 하면 그게 다 뭐 지가 되고 거의 분신술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화여대도 압수수색했고요. 최경희 전 총장 자택도 압수수색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야 도대체? 궁금해. 특검의 진실을 파헤친다.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렇다면 특검 혹은 뭐 박영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더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힘의 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검찰이 그럼 능력이 없어서 이걸 안 했을까? 검찰은 더 단단한 조직과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하려면 다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안 했던 거죠.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힘의 균형이 자 부채도사 자 넘어갔다라는 그게 딱 균형추가 옆으로 넘어가니까 특검에서는 저만큼의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국민적 지지, 우주의 기운 그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대세가 넘어갔음을 알고 특검이 이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박근혜 그 헌재 관련한 변호인단 그 사람들 보면은 반박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예요. 느낌을 보면은 저거 아닌데 하면 안 되는데 징징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헛발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듯이 그 연좌제 막 이런 소리를 진짜 뒷걸음질 치다 똥 밟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연좌제? 니 말 잘했다.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공동 지갑론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특검이 털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다 털었어요. 이대도 털었죠. 지금 승마협회도 털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김기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기춘 집에 갈 때 탐침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벽장 같은 데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영화 완전. 그러니까 전 두 가지를 보는 거야. 쪽팔려 진짜. 그거를 이야기하는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걸 거야. 왜냐하면 김기춘이 다 치웠을 텐데 뭘 찾으려고 갖고 간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설마 우리 집을 털어? 해서 나름대로 자료가 온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김기춘 입장에서는. 근데 마치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승마협회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특검의 수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몰라서 이제서야 아차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정호성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남긴 게 부인한테 전화기 없애라고 했는데 전화기를 없애지 않아서 검찰한테 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없을 거야 또는 당연히 안 할 거야라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는. 그래서 왜 마사회 회장을 부랴부랴 꽂았던 이유도 바로 그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우리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어쨌건 특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대희와 관련해서 진짜 할 말이 좀 있어요. 우리 네티즌들이나 우리 이쪽이 조대희에 관련해서 과도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그 MB 시절에 장진수 전 국무총리 주무관 기억나시죠? 그 민간인 사찰 양심선언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 군 부재자 투표 부정 폭로한 이지문 대위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챙겨줬나요? 버렸어요. 써먹고. 저는 이게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그래서 누가 챙겼나요? 전공로가요. 월급을 5년 이상 챙겨줬어요. 사회적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건 노조가 해준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대희한테 너무 조소를 보내는데요. 조대희가요. 이런 악조건의 한국 사회에서 양심선언, 그다음에 비리고발 이런 거면 솔직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요. 비밀조항 엄색을 해서 바로 파면돼 버려요. 그리고 민사소송에 걸려요. 공모법 위반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야권이 이런 양심선언을 하거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특별 대우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만 조대희도 편안하게 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대희가 이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는 순간 즉시 비밀 엄수 조항에 걸려서 바로 파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섬세하게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번 참에 제발 좀 있잖아요. 이런 그 양심 선언이나 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법안을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높여야 된다는 거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특검이 지금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했죠. 예. 차우무염도 다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했어요. 서울대병원도 압수수색했고요. 예, 서창석 때문에 압수수색. 근데 이제 아까 조욕이 이제 출국 금지됐다 그랬잖아요. 예. 조욕을 또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른 거예요. 뭐겠습니까? 새로운 게 나왔다는 이야기지. 그럼요. 예. 그리고 네가 거짓말한 게 이제 들통이 났어. 음. 조욕 대의가 어떻게 보면은 위증 부분이 있거든요. 위증이죠.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기슬비라고 동기가 따라왔었잖아요. 레이저를 쏘고 네.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동기인 건 맞지만 실제로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반감시 정도의 느낌도 있었다고 보면은 조욕이 숨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사실상 거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국군 기무사령관이 알자의 대표랍니다. 대표. 밝혀지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알자의 컨트롤 타워가 군 기무사령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대희를 여기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대희의 역할이 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불어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절실합니다. 정말 절실해요. 그 하이직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프다는 거를. 만약에 제대로 사실을 부르게 되면 자기 직업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리고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처벌. 어쨌건 간에 네. 이렇게 되면은 조욕에 대해서는 특검 같은 데서 또는 범국민적으로 국회 같은 데서 신분보장을 해주면서 제 말이 그 얘기예요. 어르고 예. 달래면 금방 불 것 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느낌 그렇지 신분보장이 않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주범이 아니잖아요. 세월호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은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를테면 이런 게 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조욕의 증언에 의해서 박근혜가 전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로 시술을 받았다는 이런 비슷한 그 뉘앙스의 증언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박근혜의 탄핵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일 겁니다. 조욕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돼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자기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는 야 이거 이미 바뀌었다고 봐요. 하긴요 그러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어쨌든 국회에서 좀 이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 몇 억씩을 주거나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보호법을 좀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주는 것이 투명한 한국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지금 국민들의 여망과 맞물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발 좀 빨리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강화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그 특검이 브리핑 하잖아요. 예. 브리핑 하는 사람이 이규철 대변인이야. 예. 특검팀에 나는 검찰을 바라보면서 또는 왜 국방부 대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안함 사건 같은 거 발표할 때 거짓말하는 거 말고 정말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는 검사는 처음이에요. 제 느낌은 그래. 이규철 대변인이라고 특검 대변인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 브리핑, 수사 중간 어떤 과정들 브리핑할 때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굉장히 진솔하고 차분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내 머슴이구나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저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만큼 그런 거죠. 상당히 귀여워요. 또 생긴 것도. 네. 그래. 상당히 귀여워요. 근데 보통 검찰이 이러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5,100 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검찰이. 근데 저는 그 예전에 북부지검의 이병석 검사라는 분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검사.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깨끗하면서 검사, 천직의 검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우병우 새끼 같은 놈들 때문에 욕 처먹는 겁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멋진 검사 많고요. 정의로운 검사 많아요. 이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 정치 검사, 몰입의 검사들 다 몰아내야 돼요, 이번 참에. 그 이기철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래요.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전문 분야가 조세에 관련한 거래요. 여기 이제 재산 추적 관련해서 굉장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번에 40명 최순실 가족들의 재산 추적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이런 국민적인 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결국에는 특검이 지금까지 계속 특검 무용론만 제기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XX 특검은 자기 새끼를 삼성으로 보내고 삼성 특검을 하는 그런 특검도 있었는데 정말 이거 아까 그 진민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이런 특검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진짜 어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국정농단 같은 게 나오면은 특검 구성하자는 말이 누구 입에서나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특검 제대로 끝나면 우리 새날에서 좀 모금해서 회식비 좀 왜 이래? 특검에 좀 주고 싶어요. 김영란법, 김영란법. 사후매수죄. 우리가 끌려 들어갈까봐. 네. 짧게 이야기 하나 해보자면요. ROTC 행사에서 그 시국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촛불은 선동이고 졸속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지들 나름대로 선동을 했는데 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거지 싶은 그런 건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ROTC 시국선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5가지인데 첫째가 군 당국은 사드를 배치하고 핵으로 무장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튼튼히 실천하라. 둘째, 국회는 최우선으로 개헌에 착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라. 셋째,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촛불 선동의 숨은 마수를 찾아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검사로 태어나라. 넷째, 정부는 국정교과서 채택을 공식 선언하고 좌익 세력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 다음에 5번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졸속 탄핵을 하지 마라. 이런 개같은 선언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ROTC 중앙회 입장인데요. 왜 그러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ROTC 중앙회의 조직을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중앙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대체 이 정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금방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꼭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관변 단체들이 요소에서 등장하고요. 최근에 마지막 촛불 집회 때 맞불 집회했던 박사모류의 보수 단체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인들. 교회에서 다 동원됐다는 정황들이 있어요. 온갖 차들이나 버스 같은 걸 동원돼가지고 지방에서 막 올라왔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ROTC의 그 메시지가 나오기까지는 이 정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봐야 되는 이유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못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ROTC는 사실 역사에 비해서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누구나 한번 좀 만나게 되는 멋진 제복을 입은 건실한 청년 이런 느낌인데 이런 사람들이 ROTC 전체를 다 욕먹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런데 나는 이게 나온 게 지금 19만 ROTC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19만 명이나 되는데 이 19만 동문 전체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ROTC 중앙의 말은 이게 이제 뭐 일부 언론 내용은 중앙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회장단의 그냥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ROTC 중앙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19만 명이나 되는 동문 ROTC 출신의 지금 각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그냥 뭐 대단히 무슨 사상이 뭐 저쪽으로 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ROTC 하면 좀 취업도 잘 되고 학교 다닐 때도 뭐 조금 혜택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군 해야 되는데 뭐 군 가서도 이제 대접도 좋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냥 ROTC인 사람 되게 많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얘기한 이런 정도의 사고에 다 동의할 거냐?
난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다 이거 회의해가지고 이 선언문에 동의를 해줬냐라고 그 내부에서 이것은 기각돼줘야 될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후배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제 ROTC 중앙회에서 그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일파만파 ROTC 출신들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계속 지금 중앙회로 항의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저는 ROTC 중앙회 대표단이나 이거 전면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다 알잖아요. 선수들끼리 왜 그래. 쳐놓고 반발 없으면 공식화되는 거고 반발하면 아니야 내 의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빠진 거 아니야. 너무 경박해 근데. 네, 싸가지 없는 짓입니다 이거.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뭐 고문단임 거기다 왜 중앙회 이름을 걸어서 그러니까 성명을 왜 발표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뭔가 갑툭튀 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선이가 불었으니까 문영표의 지신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 문영표 너는 뭘 믿고 어떤 이유로 했냐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문영표가 범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영표를 잡아놓고 이거 너 누가 시켰냐고 또 물어보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문영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너는 누구의 오더를 받았는데?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직 정부에 있는 중요 기관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 새벽에 긴급 체포가 돼.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렇죠. 성역이 없어. 박근혜도 지금 밖으로 나오면 바로 체포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 저는 국민연금은 이번 참에 제가 특검이 있잖아요. 이번에 특검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 예, 철학적인 게 뭐냐면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소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500조예요. 이 500조가 곳곳에 공적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년 손해액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이건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문제제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돈을 모아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노후 자금으로 잘 안전하게 가지고서 불려가지고 돌려줄게라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해서 연기금의 형태로 국내 대기업에 좀 유리한 짓거리를 몸 대주고 돈 대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까지. 원래는 이게 하나 가만히 갖고 있으면 뭐하겠노? 국내의 자본 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에 하나의 플레이어로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취지는 좋았죠. 취지는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자기 자본을 점점 늘리고 안정되게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 좋은 일을 시켜줘. 근데 우리가 남이 가야. 그 남 좋은 일이 이재용 일가 좋게끔 하기, 남에게 이득되고 나는 손에 따앉기, 이 짓거리를 연기금의 형태로 돈을 대줘가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를 보건복지 산하로 두는 게 일단 잘못됐다. 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직속으로 해서 맞아요. 어느 누구도 그 기금을 손을 못 대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번에 우리가 공무원연금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때 신변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국민연금 들어라. 그게 이익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 심각하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박근혜 같은 정부에 맡겨놓으면 나중에 진짜로 개틀려서 알고 보면 일종의 예금이에요. 우리 현찰을 가격에다가 맡겨놓고 나중에 늙었을 때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생명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기형적인 복지제도를 갖고 있냐면 퇴직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수치는 다를 수 있어요. 6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잖아요. 60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월 몇만 원, 몇십만 원 대에서 국민연금을 부은 거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엔 최소한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것 갖고 지금 박근혜 최순실이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런 식이죠. 그게 왜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게 맞아? 내지는 왜 국회에서도요, 왜 보건복지위가 있잖아요. 위원회, 예.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보좌관 뭐 등등 비서관 등 중에는 상당수는 또 보건에 관련돼 있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근데 그런 보건 의료 이쪽을 열심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이건 완전 재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미진한 부분 언론이 보도해주면 바로 화답해주는 소통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특검이라고 저는 봐요. 원래 검찰도 이랬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특검을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만약에 검찰이 사전에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사전기관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되진 않았겠다 싶어서 또 아쉬움이 남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최종 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살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코어는 역시 최순실 박근혜의 재산 추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에 나오는 것 중에 박근혜 재산과 최순실 재산을 한 경제 공동체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직접 뇌물죄가 되는 더 준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지갑론 네. 이야기가 그거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뭐 대기업, 뭐 삼성을 비롯한 이제 뇌물을 준 사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삼각 고리를 만들어서 삼자 뇌물 공여죄 이렇게 그 뇌물을 직접 준 쪽과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한 달을 걸쳐서 되게끔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박근혜와 최순실은 한 몸이다. 공동지갑론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규명이 아주 한 다리를 빼버려도 되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특검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라고 지적받는 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건이 뇌물죄인데 뇌물죄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제3뇌물죄와 직접뇌물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조윤성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부분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4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정밀 타겟, 그리고 이 방향 4가지 모두 방향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아까 말했던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최순실 일가의 40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무려 40명의 계좌인데 이들이 그냥 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형성 과정까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과정에서 이 재산이 형성 과정에서 최태민이 돈이었고 이 최태민의 돈이 박근혜의 과거의 비자금, 박정희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 축적 과정이 있었느냐. 그래야만 사실은 아까 말했던 한 주머니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고 만약에 증명이 돼서 이게 이 돈을 사용처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선에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적으로 박근혜가 썼거나 이 돈을 또 최순실이 썼거나 또는 최순실이 일가가 썼거나 정유라가 썼거나 뭐 등등 누군가 쓰면 이게 한 주머니 돈이 돼버리는 거고, 이 한 건이 바로 직접 뇌물죄에 돼서 바로 탄핵 사유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지갑론 이야기는 그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훌륭한 논리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금 뭐 독일 등 외국에 가 있는 그 자금 세탁 등을 통해서 가 있는 그 돈들을 추적을 했을 때 이게 독일의 돈으로 그쪽에서 환수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한국 돈이었고 이런 범죄 과정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한국 국고로 들여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가 동일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박정희 사후에 최씨 일가로 뭉칫돈이 들어가고 하는 등등의 그 역사적 연혁을 따라가면 최순실 일가의 돈이 결국은 한국의
박근혜의 유산 내지는 정치 자금 등등이 거기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그쪽에 가 있는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제 10조라는 얘기도 있고 있지만 그 돈들이 결국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초석을 놓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3뇌물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저희 새날에서도 엄청나게 계급품을 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의 지분을 국민연금 42.2%를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었는데 합병 당시에 손해액이 5,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게 약 3천억대의 손해를 입혔다. 그 합병 당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작아졌죠. 이제 주식값이 올라서.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면 2015년 7월에 합병이 승인이 되고 2015년 8월 최순실이 독일 회사로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에 220억의 계약을 컨설팅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정유라 최순실 승마 지원으로 바로 80억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김재일 사장이 장시호에게 16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장시호는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16억을 강압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제일기획 사장 김재일 사장도 지금 즉시 소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 원래는 이거의 합병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국민연금은 민간자문기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그걸 판단하게 돼 있고 2차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산하 홍완선이 본부장이거든요. 기금운용본부장 산하 소속투자위원회. 이 소속투자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아니고요. 실장급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자문기구 의결권 행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위원회에 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박근혜 씨가 지시를 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 본부장한테 지시를 해. 그래서 이 지시를 하면 이 지시를 해서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 합병의 대가로 아까 제가 말했던 최순실 독일회사 220억 그다음에 말값 80억 장시호 16억을 준 거라면 이것이 제3뇌물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홍완선이 장관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까 그렇죠. 절차를 민간자문기구에 걸치지 않고 왜 니네 실장급으로 구성된 투자자문회의에서 그냥 결정해버렸어 했더니 장관이 시켜서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영표를 즉시 구속시켜버린 거죠 지금.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몰라. 이거를 뭔 국정감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도 그쪽은 또 잘 몰라요. 그러면 재무 이쪽을 하시는 분을 특별히 데려다가 이게 맞는 거냐 하고 또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복지 내지는 또는 보건, 의료 이거하고 도대체 이게 영역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도 또 발생을 전문성으로 따져보았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경제적인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등등을 생각했을 때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감사를 받더라도 보건복지위에 이걸 받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딱 걸린 거냐면 문용표 이 아이가 적어도 일개 장관이 삼성의 합병 문제를 결정해서 혼자 지가 이재용이한테 돈을 받아서 할 만한 구찌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영표를 긴급 체포하고 그럴 때 특검이요. 청와대 현직이에요. 보건복지비서관인 김진수의 자택도 같이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와대 연결고리를 다 확실하게 잡았잖아요. 지금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이제 특검이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법 20조 2항하고 학문과 예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2조를 위반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 유린에 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고리가 나왔어요.
최순실이가 초안을 작성하고요. 이걸 박근혜한테 줬다는 겁니다. 이 특검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박근혜가 김기춘한테 줬고 김기춘은 조윤선한테 줬고 조윤선은 모철민, 김소영 비서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한테 이 리스트를 줘서 어디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있는 것 중에 박근혜와 김기춘을 제외한 박근혜만 빼고 아직까지 이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전을 모두 다 압수수색을 해버린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박근혜만 빼고 모두를 다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털린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잖아요. 예, 전직 처음인 검찰총장 집은 성역이었다는 거야. 김기춘 집도 털어버리는. 근데 이 스킬이요, 특검의 스킬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결제 라인을 그대로 뽑아버린 겁니다. 아, 네가 이렇게 갔구나. 그다음에 수석이 와서 이렇게 작성했겠네? 예, 마무리했네? 그럼 이걸 누가 전달했지? 아, 모철환이가 전달했구나? 그래서 다 압수수색해버린 겁니다. 모철민. 아, 모철민이, 죄송합니다. 모철민이 전달했구나 해서, 지금 공사로 나가 있는 친구를 그냥 소환시켜서 조사해버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미 시나리오를 놓고 시나리오에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공무원들만 알아요. 이 라인을. 그러니까 정확히 문화체육관광 라인을 쭉 타고 가버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자면은 일단 주도한 건 정무수석실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정무수석이 누구야? 조윤선이잖아. 주도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은 수석인 교육문화수석실에다가 이걸 내려보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동시에 문체부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은 문화부 문체부 장관이지만 네. 그걸 주도했던 것은 물론 그 조윤선 위에도 있었죠. 김기춘. 그렇지만 실제로 김기춘은 해 그러면 디테일을 갖추는 것은 정무수석실인 거고. 근데 지금 끝까지 자기 조윤선은 모른대잖아. 아니래잖아. 이게 지금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나는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니? 물어봤. 이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두 가지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3자 이 과정에서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밝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직접 뇌물죄를 제외한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특별 면담을 통해서 돈을 요구했는가? 이건 또 직접 뇌물죄입니다. 내가 너 국민연금 해줄 테니까 네가 이리 꽂아줘. 이건 제3자 뇌물죄도 아니고 사실 직접 뇌물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된 건데 여기에서 제안을 박근혜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을 해놓고 최순실과 정유라, 장시호를 돕기 위할 목적으로 최순실의 오다를 받아서 박근혜가 오다를 받아서 이재용한테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특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제3자 뇌물죄 만약에 여기에서요 이재용이 먼저 제안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직접 제안하면 직접 뇌물죄 또 여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당연히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찬성을 해줬어. 그러면서 자기는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어.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어. 근데 왜 그렇게 해줬냐? 너네 이게 일종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된 거지라는 그 고리를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이 오간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 어렵게 보였던 거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문영표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에다가 오더를 내려서 그거 통과시켜줘. 그럼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 손해가 납니다. 우리 손해인데요? 괜찮요.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해줍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재용 일가가, 그 삼성의 지배권을, 집어먹게 되는 거에, 엄청나게 유리한 짓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 해준 거는, 그러면 이 손해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알 바 아니요. 누군가 그 덕을, 받고 계시니께, 그게 누구냐? 박근혜와 최순실 그 한 몸이 그걸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밝혀낸 거예요.
문용표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감이 안 되는 인물이었대요. 그렇죠. 메르스 때 그 인간. 연금 분야의 전문가인데 보건에 관련해서 모른다. 그때 그 당시 컨셉이 그런 거였어. 그랬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내려가는 곳이 또 국민연금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인 상태로 특검이 최초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예.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총완선 운용본부장이 양심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검이 어디까지 밝혔냐면 너 왜 그랬니? 네 돈도 아닌데 5,3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 한 400억 정도 지금 손해봤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500조라는 엄청난 국민연금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3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역으로 돌아서 엄청 이거 깠어요. 5,000원이 말이 되는 거냐, 시발. 자기가 손을 따고 왜 거기다가 오케이를 해주냐.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다. 응. 그랬더니 홍한선 본부장이 털었어요. 인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다 문영표가. 문영표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이렇게 양심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영표 지점은 뭐냐면은 특검의 그 의도는 이제 홍항선